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항상 두 분께 기대가 큽니다. 여야 정치권 정보통, 대통령실 정보통. 잘 몰라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유, 뭐. 아니에요.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풀어내신 정보만 해도 뭐 안 돼요. 예, 위험해요. 예. 위험. 숫자 되셨습니다. 아침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단식마저도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으로 이용할 거라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의도 반치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 단식을 시작하면 계단식으로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빠지는데 열흘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회의도 참석하고 토요일 날 검찰 조사 그리고 또 내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건강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 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도 많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취재를 했는데요. 그만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 본인이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만류하고 있지만 여기서 꺾일 수는 없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네. 죽기를 각오한 투쟁이다라는 말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정부 여당 인사들이 현장을 좀 찾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 못해서라도 가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일절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답니까? 똑같아요. 기대도 아. 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는 아, 질문이에요. 필요 없는 네, 질문이에요? 쓸데없는 아. 질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고 아이고 저희 협상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봐요. 단식 그만두세요.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야,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네.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녹색 기후 기금의 4천억 공여,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3조 원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큰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에 나가시기 전에 국회하고 좀 얘기를 하고 나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특히 그 대외경제협력기금,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3조 75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실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예, 예컨대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녹색 기후 기금 4,011억 원을 이제 내겠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녹색기금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31%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21%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줄이고 밖에 나가서는 늘리는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국회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올해 우리 세수 펑크가 벌써 60조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국내는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고 또 밖에는 또 이렇게 한다면 근거나 맥락이 없는 가운데 저렇게 통 크게 집행한다고 선언부터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걸 사전 동의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 배정을 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사전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도 예전에 너무 많이 어려웠잖아요. 외국에 원조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뭐 전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 네. 그대로 수행하는 거다. 또 은혜 갚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 사업이 벌어지잖아요. 네. 당신네들은 뭐 했어?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도와주는 투자 개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예산 집행이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하거나 반론을 좀 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물었더니 사실 지금 대통령 발표한 이 3조 원대 예산은 어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은 이렇게 세게 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은 상당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외교는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요거 하나 좀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예요? 우리 정부가 네. 일본의 반컵을 채워주면 일본이 반컵을 나머지 채울 것이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아, 좀 지켜봅시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일본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괘씸하죠. 네, 독도를 비롯한 분쟁 지역과 관련한 예산은 일본은 대폭 또 늘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도 관련한 예산은 또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줄어들었어요. 예.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별걸 다 기억하는 최욱 남자 앵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본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강화를 하면 예를 들면 항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성명조차 내지 않는다. 그러면 후대에 몇 년 지나서 봐라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가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는데 별다른 항의 안 했지 않냐. 이거 봐라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본 기시다에게 노래 하나 들려주고 싶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일행이 이 노래를 기시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비슷한 얘기를 일본 게이센 여대학교의 이영채 교수님 제가 오늘 카톡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외교 아마추어리즘을 잘 이용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외교적 성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기시다 총리가 외무장관일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홍보를 굉장히 중시해왔고 세게 했다. 근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되는데 한국은 북한 핵 억지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핸들링을 해주면 나머지 아유. 부분에서는 일본이 상당 부분 해낼 수 있다라는 아유, 자신감을 그만하세요. 갖고 아유. 있다라고. 아니 일본 사회 안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 것이고요. 말씀하시니까 진지하게 걱정되는. 아니 정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아니 이게 일본에서 바로 온 소식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특히 자민당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대적으로 독도 홍보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불법 점령과 과거 연합군이 일본 영토로 인정한 역사를 강조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최욱 앵커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당연히 독도, 대한민국 영토 수호하기 위해서 네. 일본에 강한 항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예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니까 네, 지켜봅시다. 국회 예산 검증 과정에서 지켜봅시다. 증액될 수도 있고 아.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건 지켜보는 몰라도 것으로. 이 역사 왜곡 예산이 무려 73%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대응 예산. 그렇습니다. 네, 삭감됐죠. 예. 자,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가 끝난 직후 횟집에서 회를 먹고 썼던 이 방명록.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보도량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됐는데 근데 왜 이슈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슈가 되겠죠. 예. 저희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수가 투척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일본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대한민국 앞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비슷한 말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전날 회를 먹었다는 걸 문제를 삼는데 단식 전날은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 단식 전날도 밥을 안 먹으면 그건 단식 1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구분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빨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대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상한 얘기를 했으면 그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을 텐데 많은 언론들이 했던 언론에서 쓴 거예요. 언론에서 했던 네, 보도 언론, 내용들을 맞아요. 보게 되면 쯔양 같은 경우가 이제 수산물 먹방을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막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던 사람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마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해왔어도 이재명 대표의 저 같은 횟집 사진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이 6번째 소환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역겨웁니다. 분노가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들의 삐에 내줄 수 없다. 아주 거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1억 원과 15억 6천. 15억 6천만 원부터 갈까요? 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지낸 인사고요. 네. 예전에 법조인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별칭이 하나 있는데 오심판사라는 별칭이 있어요.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배석 판사였고 결국은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서 그 억울한 옥살이 했던 청년들의 무죄가 재심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 청년들과 가족들이 받게 됐던 배상금, 국가 배상금이 15억 6천만 원인데요. 그때 억울한 청년들을 옥살이하게 판단했던 판사 박범계 판사의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검찰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먹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금액을 적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해서 안 쓰는 속담이긴 한데요. 남아 이런 중천금. 뭐 남녀가 이제 유별하지 않으니까요. 남자의 말이라고 더 무겁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한 말은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라는 뜻이고요. 천금은 이제 요즘 돈으로 천냥, 대략 1억 원 정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끝. 이게 문장의 시작과 끝이죠. 그 뒤에 이 문장을 번복한 적이 없고요. 뭐 언론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침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지자들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의지, 내가 검찰에게 보여주겠다. 본인이 했던 말대로 집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알겠는데 지금 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다음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텐데 의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인 네. 건데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네. 그리고 사실 검사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또 두 번에 거친 조사 다음에 영장 청구한 거잖아요. 이러면 충분히
8월에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해서 갑자기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유의미한 무슨 증거가 더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국회 회기 안에 국회에 집어던져서 국회를 시끄럽게 만들겠지만 결론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청구하지 않은 영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것이라는 전제를 지금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김성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정당한 얘기인데요.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박범계 전 장관만 하더라도 저들의 땡땡땡이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치더라도 줄 수 없다. 부결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최측근.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돼도 부결될 거라는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늘 해왔습니다.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할 때도 네.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들을 보게 되면 현재 검찰은 부당한 검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결국은 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과 민주당에 있는 나머지 정치인들이 서로 다르게 역할 분담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조금 전에 그 박범계 의원의 발언 땡땡땡. 사실 좀 이게 좀 거칠잖아요. 예. 뭐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뭐 사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1급 살인죄. 아유, 요새 뭐 정치권의 발언들이 너무 거칠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여기에 본인이 당사자 피해자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김기현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공작이 벌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복원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속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이 내용들이 진짜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려고 했던 조작 범죄인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지난 후보 시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상대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다.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 싸우면 내가 어떻게 표를 더 많이 받을지를 고민해야지. 상대방이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는 듯한 인상을 주면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이 뉴라이트 이념에 푹 빠지신 다음에는 종전선언을 주장하던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친 언사까지 나오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금 말씀을 좀 자중해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듣기 편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만남이 단식장에서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단식장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요리를 잘하는데 회복식도 만들어드리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좀 사이가 많이 소원했잖아요, 최근에.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아,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저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일개 당원이지만 응원하는 마음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의원님이 계셔서 저한테 와서 사진 한 장 같이 찍으라고 하시길래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왜요? 아니 그 사람이 땡볕에 앉아서 밥을 못 먹고 굶고 며칠째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저는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의원님 괜찮습니다라고 물러났는데 네. 저길 가서 우는 장면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너무 씁쓸했고 오늘 진중권 작가가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그런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하는 게 훨씬 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세계관 안에서는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식을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소장님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정적이라도 이렇게 단식하면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장에 가서 너무 초췌한 모습에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글쎄 건강에 위험이 있으니 단식을 그만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도가 보통 하는 얘기지 가서 울고 회복식 만들겠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전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다른 정당 얘기여서 제가 굳이 말을 보탤 게 있을까 싶은데요. 무조건 보탤 거예요 아마. 네. 무조건 보탭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맹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도 회피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게 초현실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뭔가 얘기할 때 좀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가요. 네. 인간적으로 건강이 염려됩니다. 네, 네.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드라이하게 딱 그 정도 얘기하고 4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무슨 이낙연 대표가 울고 짜고 하면서 대표님 끌어안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아마 민주당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부 여당 인사는 태영호 의원의 항의 방문 말고는 예.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네. 진영 논리 다 떠나서 정치 너무 비정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주장들이 꽤나 많습니다. 단식을 이제 명분 삼아서 최종적인 사법 리스크 회피 길에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가서 덕담과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김기현 대표도 또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만남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지도부 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저런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단식을 중단하길 바란다 덕담을 건넸잖아요. 아유, 상식적인 발언이죠. 윤석열 지도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윤석열 지도부의 대표 대변인인 김기현 대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내가 육모방망이를 들고 야당을 패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 김기현 대표가 한 말입니다. 네네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여당의 의원들이 앞다퉈 나와서 방송에서 뭔가 먹고 있는 것 같다. 저 보온병에 뭐가 든 것 같다. 자 고등어를 구울 테니까 와서 좀 드시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말리고 왜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윤석열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흐뭇해하시니까. 아유, 설마 뭐 그러겠습니까? 이런 아니, 일들이 가짜 뉴스가 돼서 잠깐만요.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말린 적 있나요? 마지막에 가서 윤석열이 커피 한 잔 타주고 봐줬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건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뿐 아니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가 언제 단식하는 걸 갖고서는 뭐 먹고 있었냐 이렇게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단식을 하나요라고 한 건 조롱이죠. 그 정도의 본관 의미를 앞에서 갖고 있지 그렇게 않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한테 단식을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님 제가 국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끝이 나는 건지. 자, 단식을 시작하기 직전에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나가서 야당하고 싸워라. 야당이랑 협치를 완전히 거부를 하는 선언을 하죠.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최근에 장관들 재배치하는 문제도 보면 전부 다 공격수 위주로 이 포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협치를 하자, 야당과 대화를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으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물꼬를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해야죠. 그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고 안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무수석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와서 사고라도 쳐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야당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안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 기인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애당초 단식할 때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해서 조건을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한 단식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단식장에. 그게 김진표 국회의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장관들이 너무 의원들한테 도발한다. 도발하는 부분들 제재해달라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가만히 얘기하다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강행 처리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의장은 왜 국회를 대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왜 그렇게 뽑았었던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제 눈에.
네. 민주당원 아닙니까? 네. 아, 네. 제가 뽑진 않았으니까요. 네. 네.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직서입니다. 이 사직서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주십시오. 이 감정품의 감정가를 확인합니다. 500만 원과 57조. 57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올해 국방부 예산이요. 근데 지난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지켜봤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관이 직무대행을 해서 이끌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물며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는데 이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 네. 이종석 장관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은 왜 사퇴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7명의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을 탄핵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건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단 하루의 공백도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문제는 행안부 장관 문제로 드러났고 한번 해보니까 공백이 너무 크더라. 여기에 대한 사퇴를 건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이 우리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이고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인재인데다가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면하신 분이니까 놔두는 거지만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VIP가 경로하셨다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나오게 만들어서 VIP를 경로하게 만든 당사자였기 때문에 문책성으로 경질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관련 안보 쪽 비서관들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 세워 나온 쪽은 다 잘라내겠다라는 의사로 읽어주는 것이 맞겠고 왜냐하면 작년 올해 갑자기 국방이 달라진 게 없고 지금 한미일 관계 이렇게 중요한데 국방 비서관 교체한다는 자체가 네. 불쾌하다 외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500만 원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변호사비 처음에 이제 수임할 때 보통 500만 원 계약금 내고 시작을 하죠. 국방부 장관 만에 하나 사퇴하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장에 그대로 등장했으면 최상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됐건 경찰, 검찰 수사가 됐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서 한 발 빼고 일단 국방부 장관 자리에 물러나서 위증 혐의부터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아니었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개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그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일단 세 분 다 이제 공격수, 화력 위주, 공격수예요. 막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세게 던지실 분 제가 자료 영상을 좀 하나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우리 경사노위 위원장님이 운영하신 유튜브에서 캡처하면 한번 떠봤습니다. 바로 우리 태극기의 1차 목표가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조국하면 구속, 문재인 하야하는 거 필요 없어요. 문재인 바로 탄핵발의 바로 자유한국당 들어가십시오. 조국! 문재인! 2016년에 국민의힘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다가 낙방했던 신원식 의원 절치부심하고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외쳐서 황교안 당대표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시고 2020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드디어 등단하셨죠. 근데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찾는 바로 그 인재입니다. 야당 앞에서 결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또 작년 국정감사 때 어떤 걸 발굴하신 분입니까? 홍범도 같은 좌익이 어떻게 육사에 흉상을 놔둘 수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대통령이 꿈꾸시는 완전히 국정감사장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야당과 제대로 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야전사령관으로 우리 신원식 장군님을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장면으로 황교안 대표의 눈에 든 것이 아니고요.
신원식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게 된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승민 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역할을 한다 등에 대한 얘기가 이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다 나와 있다는 점. 이 내용만 딱 듣고 보면은 아, 신원식 의원이 황교안 대표한테 센 발언해갖고 눈에 들어서 비례대표가 됐구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생각되는 분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신원식 의원은 군에서 꽤나 신망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선언, 얼마 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우리 군에 대한 역할 속에서도 한미 간의 연합,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평가되는데 신원식 의원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들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고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이 궁금한 거 좀 이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MB 정부 때 문체부 장관 했던 유인촌 지금 특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오늘 보도 나왔잖아요. 네. 오늘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오늘 분위기. 경향신문에 나왔던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익명을 전제로 한 재선 의원, 뭐 초선 의원 초선 이렇게. 의원, 네. 저도 그걸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 하나가 있을 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달되거나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을 하면서 당내 여론들을 좀 한번 귀 기울여서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큰 재미가 없네요. 네. 유인촌 특보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지도부의 대표 대변인인 김기현 대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자우림 밴드 김윤아 씨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면서 네.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낸 밴드의 구성원, 연예인을 굳이 집어서 저격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 주인공은 유인촌 장관이겠구나. 문체부 장관을 하는 동안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많은 연예인들을 속아냈던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저 얘기를 꺼낸 것은 네. 자, 연예인 니들 조심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곧 보여주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억울하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맞아, 인사드릴 시간을 또 드렸어야 되는데. 예. 인사 리드맥스도 좀 잘 좀 하세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그렇다고 혼자 불쑥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야, 이렇게 멈추니까 예, 그때 두 분 인사하시죠. 네. 김용남, 이현주 전 의원님 인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호흡이 안 맞아요. 두 분 참 안 맞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찍지 마. 찍지 마. 네, 2차 개각이 있습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내정자 개각의 총평, 한 줄 평 정도 한 분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먼저 드릴게요. 예.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딱 그만큼 개각이다. 딱 그만큼이요? 예상했던 그만큼. 아, 예상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보도도 됐고 네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관 지명자 같으면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네. 지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네. 분야의 전문가 중에. 맞습니다. 요번에 발표된 세 분은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네. 웬만큼 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죠 의원님 네. 왜 이렇게 그 우리가 알만한 그리고 과거 했던 분들 이런 분들로 계속 기용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활동 기간이
짧아서 인력 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네. 정치 활동을 오래 하다가 대통령 당선된 분도 개각 때마다 뭐 친한 교수 없냐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치 경험의 장단보다는 인력 풀을 얼마나 본인 스스로 넓히느냐 네. 이거의 문제 같아요. 인력풀이 너무 좁다는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네요. 거기까지.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싸우자 내각이죠. 싸우자 내각.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이념 전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념 전쟁을 위한 일종의 전시 내각을 보강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라고 지시하셨죠. 저분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세요. 최근에 뭐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딱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고 있고 유인촌 그 전 장관은 15년 전에 그 코드를 이미 앞서간 인물이고 김행 장관 후보자 요즘에 모든 방송에서 나와서 거의 뭐 정권을 결사옹이하고 있잖아요. 이게 싸우자 내각입니다. 싸우자 내각.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설마 그러겠어요?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본인을 위해서 충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본인 자신이 굉장히 열혈 다혈질이신데 다혈질을 좋아하세요. 다혈질 전 내각이다. 성향적으로 거기다가 제일 저기로 보면은 은폐하기 위해서 만든 개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방부 뭘요? 장관.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은폐. 문체부 장관은 저는 뭐 MB의 재림이라고 봅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은 김건희 VIP2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개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개각. 네. 개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국정 쇄신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신선함과 그동안 비판받았던 것들을 일거에 좀 쇄신할 만한, 일소할 만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내각보다 더 심하게 더 에스컬레이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비서진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것은 성격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걸 개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네, 민망한 개각.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 내정자 적임자 맞는지. 아니 저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육군 중장 출신이고 또 합참에서 뭐 작전본부장, 차장 요직을 지냈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는데 국무위원으로서는 심각한 결격을 안고 있는 부적격 후보라고 봅니다. 왜죠? 저분이 그동안에 쏟아냈던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5.16은 혁명이었고 12.12는 나라를 위해서 나온 거고 저는 무슨 그 하나의 잔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다가 5.18 특별법 김영삼 정부 때 만든 거는 좌파들한테 세뇌를 당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빨갱이고 말하자면 간첩과 악마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대 악마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낳은. 근데 이런 말을 거침없이 그 전광훈 목사 주최하는 집회에 가서 보수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분이 야인 시절에 했던 얘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상대방한테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쏟아놓은 사람 그리고 전직이긴 하지만 국군 통수권자를 향해서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악마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안보를 맡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임명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해가지고 또 탄핵합시다. 그것도 임명도 안 됐거든요. 이미 붙였어요. 임명도 안 됐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더군다나 35년 전 일이지만 군사망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의혹이 밝혀졌거든요. 이런 사람을 여기다 또 들이민다는 이런 정신이 있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일단 여러 가지 국민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냐고요. 발언의 문제 그리고 85년에 있었던 그 뭐 사건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신원식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군인으로서는 요직을 많이 거쳤어요. 수방사령관도 했고요. 앞서 잠깐 언급된 대로 합참 차장도 했고 그러니까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소위 군 내에서 작전, 통이라고 불릴 만한 이력을 쭉 쌓아온 분이고
그런데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될 상황 같아요. 네. 지금 뭐 안보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폴란드 등의 이제 방산 수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국제 감각도 좀 필요한데 이력상 그런 것은 눈에 띄지는 부족하다. 않습니다. 근데 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거는 앞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취임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네.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의외로 좀 생각보다 박하네요, 평가가. 아니 네. 잘해드렸는데. 최대한 실가. 그런 거예요? 예. 네. 위원장님도 아니, 뭐 짧게 그분이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언들도 문제지만 저는 최근에 들어서도 아니 자신이 내정될 거라는 걸 대충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방부 장관 또는 이제 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국방과 군은 그래도 정쟁으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지지자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안 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 정신에 따라서 좀 발언을 절제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분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지 몰라도 다시 이게 군의 그 어떤 책임자?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이 자칫 지나치게 정파적이 돼서 우리 군이 완전히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의를 밝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선택을 두고 이게 자이냐 타이냐 논란이 있었죠. 오늘 이종섭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사의 표명하신 것이 맞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위협한 짓을 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장관님이시죠? 맞습니까? 이치한 부분에서 항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장관님이 결국 구하 수사받게 만드셨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윗선으로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의원님 제 말씀하신 질문입니다. 예.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장관님에게 통수권자입니다. 해병대-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네, 아까 답변하십시오. 윗선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저희 국군 통수 체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국군 통수권자라고 답변 드렸는데 혹시 질문 의미가 이 케이스 이 사안 이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윗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뭐 자의냐, 징계냐, 타의냐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사표 수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당분간 사표 수리를 안 사표 한답니다. 수리를 하면 경질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명예에 상당한 금이 가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종섭 장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보면은 주요 국가의 대사 임명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군수 분야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달래기의 흔적이 한편으로서는 사실상의 경질인데 경질로 안 보이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달래기의 흔적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야당으로서는 탄핵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네. 이제 특검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게 과연 특검을 통해서 이 정권 임기 중에 밝혀질 수 있을지 특검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꼬리 자르기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예. 근데 결국은 어차피 권력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종섭 장관도 오늘 뭔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눈치로 보이던데요. 예.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봤어요. 중간에 이걸 살짝 감춰야 자백도 되는데. 나왔어요. 네, 제가 또 윗선. 살짝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말 실수였어요. 추측과 말 네, 말 실수였어요. 난무하는 자리로 네, 바뀌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유인촌 내정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 내에서 어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게 실화냐? 뭐 어떤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은 미치겠다 뭐 이런 반응도 했다 그러는데 이걸 실제는- 어떻게 우리가 네. 방어하느냐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데 사실이에요? 네. 당내에서? 유인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두 번째 그렇습니다. 문체부 장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보면 직업이 장관이다 이런 평가를 들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념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세 번인가.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갖고 정권을 바꿔가면서 한덕수 총리도.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부 장관이죠. 뭐 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 예산
기획처 장관, 경제부총리 뭐 쭉 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만 해도 뭐 이력이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유인천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문체부 장관을 2번 해야 되느냐. 키신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키신저가 짜놓은 국제질서 속에 온 나라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 국무장관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뭐 예. 그런 능력자 같으면 장관 2번 아니라 3번, 4번 해도 아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인천 후보자와는 인연이 별로 없어서. 아니, 의원님, 제가 지금 보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이걸 내가 비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나 본데요? 제가 유인천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평가를 내릴 만큼 인연이 별로 없어요. 인연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어요.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MB 시즌 2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왜 자꾸 MB맨들이 자꾸 나오냐고. 그러게요. 이동관. 네. 아니 유인천도 아주 대표적으로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재호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 각별한 인연을 또 막 강조 과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뭐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그걸 해설해 주셔야죠. 이거는 있어요. MB맨들이 정치적 술수에 굉장히 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찰발 관료들보다는 훨씬 더 이 술수에 능해서 정치력이 좋다. 아니 그런 걸 보고 정치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 술수력이라고. 전략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하면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임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정권하고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다음이 이명박 정권이고 그 전 보수 정권은 너무 옛날이에요. 네. YS 정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권하고 이 친화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MB 정권 시절을 굉장히 쿨하게 기억을 해요. 멋졌다 그때. 검찰에 대해서 개입도 안 하고 맞아요. 본인도 잘 나갔고 승진도 하고 그래서 그 행복했던 기억을 그 정권에 갖고 있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 주관과 경험 내에서 지금 이 정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에 과연 저분이 15년 전에 장관을 할 때는 정말 잘했었나?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줄 세우기. 본인은 그거는 부인하고 있는데 네. 2017년도 국정원 수사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이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이 사법 처리도 되고 사건화됐지만 사법 처리 안 되고 사건은 안 됐지만 있었던 거죠. 네, 문화예술인 구체적인 관련해서. 명단까지 그때 네. 작성이 됐었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체육계가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물갈이가 되고 있거든요. K컬처도 그렇지만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그 주류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이 특성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문화체육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 저는 제가 X세대인데도 이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완전 옛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를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옛날 사람 아무나 하니까 또 문화체육계 입장에서 보면 아, 이제 정말 한숨이 나올 거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분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글을 단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윤 정부의 가치관을 따라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동반자가 되겠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발언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현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예.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는 작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종 일가를 한일 그 투사 가족으로 미화하는 작업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역사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균형을 잡는 정책이나 균형을 잡으려는 활동은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윤석열 정부와 가치를 공유하는 쪽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는 표현상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당대표의 이 발언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 아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 아니 이건 오해 자꾸 소지가 몰지 아니고요. 마세요. 네. 이거 블랙리스트를 뒤집으면 뭐가 나오죠? 화이트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이거 화이트리스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불법이에요. 화이트리스트를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걸 지금 당대표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 단체의 출범식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단체의 대표라는 분이 그 행사장에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거는 전근대적인 종족주의, 좌파들의 전근대적인 종족주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단체의 행사장에 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 제정신인가 싶어요. 너무 심각한 게 여당의 대표는요 이렇게 막 선동하고 분열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 계속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네. 기맥 내정자 이야기는 못했네요. 요 예. 다음에 저희가 할 이야기를 기회가 하도록 또 그만큼 영양가가 없다. 순서가 밀린 거예요. 순서가 밀린 거예요. 순서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눠 먹기 네. 자리 나눠 먹기. 할 얘기 많은데 네,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4차원.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 강사 장관님? 자꾸 건드리는 don't touch me. 씩씩하게. 저 팬 많습니다. 저 팬 많아요. 네. 네, 무서워요. 초선인데 화력이 장난 아닌 센 언니들이 더 라이브를 찾았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전투력 끝판왕들인데요. 큰 언니,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작은 언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 두 분은 말이죠. 한 곳만 때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활약상 한번 좀 볼까요, 저희가? 예, 저희가 이소영 의원 활약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그래서 제가 사례를 열심히 찾았어요, 장관님. 사과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수변구역인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약속대로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국토실장이 이 명확한 법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국토실장은 제 지휘하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일단 그럼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원희룡 장관이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숨을 못 쉬게 하는데 말이죠. 이소영 의원님, 원희룡 장관이 무슨 뭐 집안의 원수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 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건지, 원희룡 장관을 왜 저렇게까지 하고 드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막 누구 괴롭히면서 쾌감 느끼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나름 집에서는 순딩이 소리 듣고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뭐 비리 의혹이라거나 대통령 처가와 관련해서 거의 말을 보태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국토위에 있고 또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로 현안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이 사안에 살펴보신 대해서 거군요. 들여다보게 됐었는데 살펴보는 과정에서 너무나 냄새가 난다. 지금도 뭐 자꾸 올라오나 봐요. 말씀하시면서.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 장관이 부글부글 바들바들 하면서 1조 8천억 원짜리 국책사업을 백지화하지를 않나. 네. 장관이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땅이 평생 영원히 개발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거짓말을 하지를 않나.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용역사에는
국토부, 뭐 정부 이런 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직간접 고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의혹이 짙고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큰언니인 허은하 의원은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아예 부처 하나를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 예, 일단 보시죠. 그래야죠. 저는 늘 우리 사회 남성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국민 세금 털어먹는 이 여성단체 카르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오늘 정말 네 수많은 남동생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 허은하 의원님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 일치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생각이 매우 일치하시는군요. 왜 이렇게까지 진심입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여가부뿐만 아니라 사실 세금 받고 운영되는 어떠한 부처라도 국민의 삶이라던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폐지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제가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할 텐데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바쁘면 어떻게 출산하고 뭐 결혼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는 고유 업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평가받았고 네. 또 오히려 성별 갈등을 좀 유발하고 있는 부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폐지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제 소신입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던 소신이었습니까? 예. 이런 소신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로 가까워지고 소신이 바뀐 거예요? 아니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바람 넣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9시 반에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 문화예술을 위한 좀 이 현장을 좀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그런 소명이 아닐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임명도 되기 전인데 말이죠. 예. 네. 이거 또 상당히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지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인기가 없으면 빨리 조기 종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라마틱한 엑시트보다는 스펙타클한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그건 활극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산적한 문제들도 해결을 하셔야 될 테고 김행 후보자가 그 분명한 각오를 갖고 계셔야 좀 빠르게 이것이 종영되지 않을까. 총선 전에 여가부라는 그 드라마가 조기 종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행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쿨하게 드랍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분 했었고요. 무섭다니까요. 이분 무서워요. 예. 제가 여가부 폐지는 하고 제가 몇 달 전까지 여가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숙 장관이 임명되고 그 이후에 쭉 여가부가 어떻게 일하고 변하는지를 이제 봐왔었는데 네. 사실 보기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일단 장관 자체가 나는 여가부 폐지하러 온 장관이야 이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네. 의혹이 없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장관을 만나서 여가부는 예산 축내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두둔하는 설명하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은 이제 조직의 수장이었고 그래서 항상 상임위가 열리면 그 장관 뒤에 앉아 있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굉장히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고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태도가 이번 정부의 태도인데 그럴 바에는 부처를 빨리 폐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어찌됐든 여가부 폐지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폐지든 존치든 어찌됐든 빨리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국회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수 야당이 허락만 해주시면 분명 폐지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의 문제입니다. 또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거대한 카르텔처럼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소영 의원님도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부는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의 기득권을 위해서 세금 들여서 한다라는 것을 민주당에 계신 여성 의원들도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논리학에서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고요. 여가부와 여가부 주변의 카르텔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고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LH의 비리, 카르텔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 정관 카르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장 유명한 게 정관 카르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LH 없애자고 하지 않죠. 카르텔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아까 여가부를 반드시 독립부처로서 존치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애초에 이 논의가 우리 여성가족 정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아니라 어느 정당도 반대하는 정당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시작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7글자 공약,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던 갈라치기 전술이라고 모두가 봤던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 지지했다고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 전술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대안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저는 해법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야 사이에 진행되지 않은 지가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여당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이런 여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매듭 짓고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 두 가지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논리학으로라는 5글자는 늘 하던 얘기입니다. 여가부와 카르텔은 한 몸입니다. 제가 6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속 자료조사했고요.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도 자료 요청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대정부 질문에 나설 수 있었다. 저도 여자인데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하면요. 늘 나오는 말씀이 갈라치기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단체 공격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제가 아니고 아니,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원희룡 작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여성들이 의뢰 그렇다. 모든 여성이 알겠습니다. 그렇다.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 이거는 토론하시죠. 그 부처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과 그 부처의 사업으로부터 지금 혜택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여가부가 그냥 카르텔, 여성 단체들 밥 먹여 살리는 부처다 이렇게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가부 사업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여성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히 카르텔이기만 하겠습니까? 그건 기관 부처로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론조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 여론조사 했던 거 보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여가부 폐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나머지는 KBS의 열린 토론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그때 거기서 불러주십시오. 좀,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80%입니다. 그때 같이 얘기하시죠. 여기 주제가 아닌데. 저희가 할 이거 얘기가 더 다시 많아요. 껴야 합니까? 아니,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 그 얘기들은 60초 뒤에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짧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이 지금 과방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언론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우, 이제는 좀 알아들어 주시네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님. 저는 솔직히 압색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의원님. 네, 압수수색이 그냥 검찰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야당에서 뭐 너무 검찰만의 세상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당협위원장이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저희 지역에 검사 출신이 오시면서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또 검찰의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솔직하고 아주 재밌으시네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은 예. 사실이니까. 저희 지역에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십니다. 네, 의원 과천도. 네, 근데 이거는 또 얘기 안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동거로 내역이 있고 대선 3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특히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 가짜뉴스 분쇄 법률단장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반대의 케이스였다면 또 전투력을 발휘하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저는 하셨을까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를 반대했다고 저희 당 지지자들로부터 언론 10적으로 찍혀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죠. 징벌적 손해배상 보고 폐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욕 많이 먹으셨거든요. 예, 그때. 저도 맞아요. 제가 봤거든요. 언론 10적이었어가지고요. 예. 네. 근데 제가 지난 뭐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한 뭐 20년 이렇게 쭉 기억을 되돌아보면은요.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언론사 막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이런 언론사 압수수색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뉴스타파 JTBC가 처음도 아니고요. 뭐 MBC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기자는 다른 건으로 뭐 집에 뭐 휴대폰 다 압수수색 당하고 MBC 뭐 뉴스룸까지 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어져 오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인용 보도한 진행자들도 지금 고발 당하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몹시 좀 불안하시겠습니다. 겁이 많이 나고 입술이 떨어요. 이런 분위기가 막 썩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로서는 뭐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검사 출신한테 뺏겨서 짜증 많이 내시던데 요 소식도 또 짜증 많이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총선 앞두고 우리가 좀 참모진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그건 또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우 경쟁자들 너무 많아질 텐데 말이죠. 이거 짜증 많이 올라오죠? 뭐 예상하던 거라서 그리고 이런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 정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고민정,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윤영찬 의원들께서 모두 다 이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전략공천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당선되신 것으로 제가 기사로 봤는데 대부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당은 미래를 내다보는 보수당답게 그러지 않았으면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조언 한 말씀 드리자면은 허은하 의원님 별로 짜증 내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인재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해명을 했다가 나중엔 해명을 뒤집고 이번에 뭐 잼버리 파행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개입까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실책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허은하 의원님보다 더 출중한 인재는 대통령실에 없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재 영입에 부담 안 느껴도 된다. 네. 이세영 의원님께서 저희 용산의 실력을 뭐 무능력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듣고 있는 제가 참 민망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고 뭐 문재인 정부 때 계셨던 분들 전략공천 받으셨던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의정 활동하고 계신지 그거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진출한 모든 나라 정상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양자회담 횟수에 좀 진심입니다. 횟수요?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걸 신청해 볼 생각이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낸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농의입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대통령이라고 친한 연락이 안 되고 많이 하면 좋은 거죠. 네. 네. 저는 일단 뭐 양의 진심이신 것 같은데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정부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셔틀 외교도 복원했습니다.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한 것보다 집약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강제동원 피해자들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피해자들에게 부여한 권리까지 뒤집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국민들 80%가 반대하는데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은 자국 국민들에게는 배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배상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국이 금지하니까 한국에 더 판로를 넓히겠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인지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정상회담만 여러 번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이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너무나 다큐로 받으시니까 제가 이걸 저는 뭐든 많이 하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네, 더 네. 많이 강행군을 하고 계신 게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도 기네스에 오르기 위해서 그 순번 숫자를 늘리거나 그런 거는 아닐 테고요. 대통령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재밌는데. 마무리할 시간인데 시간이 이제 진짜 빨리 가네요. 이재명 대표님 거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그럼 한 말씀 짧게.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했다. 요청하는 이 입장이 완전히 처음으로 갑자기 바뀐 나왔거든요. 거거든요. 네, 저는 예전부터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식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강을 생각입니다. 위해서? 예, 자신의 네. 건강을 챙기면서 네. 국민을 좀 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명분이 없어서 아마 직접 김 대표께서도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요? 보통 다 가지 않나요? 명분이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생의 무언가를 위해 말씀을 하시면 찾아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아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탄 단식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또 찾아가서 이제 어느 분께서 네. 우시는 것처럼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가서 거기서 어떤 쇼처럼 행동하는 것 네. 또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국민들은 이것보다 더 처참한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 너무 짧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한 게 아니고요. 기자들 바라보고 단식 중단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는 데까지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층에 같은 복도에 있는 방입니다.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명분이 없어도 2주가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상대 당의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서 네. 몸이 괜찮느냐 한번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명분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제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쉽게 느껴지는데 급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은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